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특집 방송 편성 때문에 데일리 힌트가 하루 쉬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또 같이 특집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방송 한 1시간 45분 정도 되나요? 시장 관련된 진단을 내리는 그런 특집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데일리 힌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힘을 드려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종목들 관련, 섹터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힘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님, 쥐어던님, 엠마 왓슨님, 등골아빠님, 하기스 브라더님, 타시기님, 양말님, 구름샘님, 형님, 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혜원님, 어제 방송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라이브 보셨나요? 네. 어제 1시간 45분 정도 했는데 시적절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제 방송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동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2644포인트 정도 출발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한 가운데 타이어, 그리고 이제 아침 시초가의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HBSP나 동진세미캠, 네페스, 유진테크 등의 일부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HBSP는 매각 관련된 단독 기사가 나왔지만 공시를 통해서 부인을 했죠.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의 일부 화장품, 그리고 LPG나 윤활유 등의 에너지주, 그리고 자율주행주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1년 5개월 내에 최고치 보이면서 개장 초반 매물 출회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격전 우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1,400원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예상치가 상회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으로 인한 부담이 시장에 지속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일단 육박하면서 돌파를 잠깐 장중에 오후장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 1조 3천억 정도 11시 기준 순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12시가 다가오면서 당국의 환율 구두 개입이 들어왔고요. 코스피 2600선은 일단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제 마진 상승의 정유주라든지 음식료 업종의 방어주 등 일부 전쟁 시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에 자금 유입이 일부 들어왔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또 일부 하이브 같은 엔터 업종인데 아일리스의 K-팝 그룹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백 진입 소식에 상승 보였습니다. 아일리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걸그룹인데 새로운 어떤 행보를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추후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감원장의 밸류업 정책 발언에 따른 일부 금융주 수급이 유입되긴 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의 영향력은 미미했고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5.3%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부 화장품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송을 드렸던 미용기기 종목 중에 일부 몇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 부담과 빅테크 악재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이어가면서 약세였는데요. 주도 업종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도체도 약세였고요. 애플 출하량 감소나 테슬라 감원도 투자 악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교육주 가운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MSCI 편입 예상 종목 알테오젠과 엔캠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 보합세 양상이었고요. 금리 부담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시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 동원 F&B 강세가 전개됐고, CJ 제일대당은 사료법인 매각 이슈로 업종 내에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반면 의료종밀이 약세였는데 특히 이제 DI가 최근에 연일 상승한 주가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전기전자도 약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전력기기와 전선업종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등의 최근은 급등한 주가 부담 때문에 역시 오늘 약세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도 약세였고요. 전일 금감원장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삼성생명과 DB손봄이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특히 방송 서비스가 오늘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좀 있었는데 CCS와 스튜디오 미르가 급등하면서 상세 주도가 나왔고 반면 코스닥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테크윙, AD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급락도 주가 약세를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기계, 장비, 비금속도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빙다리 핫바지님, 시황이 불필요한 장인 듯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날만 보면 시황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날일수록 시황과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복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전략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요하다 보입니다. 장 좋을 때 너다 나도 다 오르는 장이면 시황이 더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면 오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이나 어떤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나쁜 시장일수록 좀 더 마음은 힘드시죠. 근데 좀 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불안하시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까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자, 빅스입니다. 빅스.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최근에 빅스가 급등 시의 시장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모습인데 이게 위쪽 차트는 그 1990년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4월 12일과 같이 빅스의 하루 변동폭이 16% 이상 급등했을 때 한미 증시 추이입니다. 이걸 보면 최근에 빅스가 지난 금요일에 튀었던 그 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신다면 이 변동성은 되게 보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증시의 급락 이후에 약 한 달간의 횡보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하루의 변동성이 16% 이상 급등했을 때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일단은 주가가 빠진 이후에 한 달 정도를 횡보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 레벨로 다시 회귀를 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서너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횡보장이 일반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횡보장 이후 조금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매크로 지표를 가져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 이야기인데요. 시작 하락 코멘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동발 이슈는 하방 압력은 중동발 이슈 관련해서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키움증권에서 언급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 선물 시장도 한 번 더 급락이 나오고 유가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뭐 중동 전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그건 아니고 있다. 그리고 WTI도 86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오늘 장중에 1,400원 정도가 이제 일단 찍었죠. 근데 이 부분은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그들의 판단이지만 이 오버슈팅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환율 상단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1,350원 지지가 되는 것들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갈 것 같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개입되면서 환율을 위로 끌어올린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환율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게 상대적으로 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다. 뭐 일단 키움증권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문제 역시 뭐 단기간에 시장이 안도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데이터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경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3번 올린다 했다가 3번 내린다 그랬다가 또 2번 내린다 그랬다가 사실 작년 연말에는 7, 8번 뭐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의존적이니까 자꾸 바뀌는 거니까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식으로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리를까지 올릴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데이터 의존적이니까 사실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증시의 급락의 본질은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영향이 가장 큰 거로 정리할 수 있고 환율의 방향에 따라 뭐 증시 불안이 진정 혹은 반등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키움증권의 판단은 이 정도 환율 레벨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 기준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 2,000
한 7, 8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재 환율 레벨에서 외국인들의 현재 현물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내 이익 전망은 양호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증시 대비해서 또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급락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 다운 압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거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1시간 45분짜리 방송을 했을 때에도 국내 코스피 기준 PBR 0.9배 정도면 사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코스피 2,500 정도 자리입니다.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자리고요. 충분히 뭐 2,500 정도 자리라면 좀 사볼 만한 자리가 오는 것이고, PBR 기준 저점인 뭐 0.83배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한 2,3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벤트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0.83배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0.9배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코스피 기준 2,500 정도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이 일단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평가를 했죠. 근데 2,600 정도 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되면 외국인 순매도 이렇게 코스피 하락과 같은 똑같은 공식이 최근에 성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키움증권의 자료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지금 파란 색깔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샀고, 물론 이제 최근에 하루 이틀은 조금 팔았습니다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붉게 보이는 핑크색으로 보이는 실선 보시면 그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죠. 1350원을 깨고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인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접어들면 사실은 외국인이 팔고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왼쪽을 아래쪽 보시면 국가 간 상대적인 추이를 보시면 달러 대비 절하폭이 한국이 제일 큽니다. 인도나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과 비교해서도 한국이 절하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이제 펀더멘탈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뭐 특이한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절하폭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키움증권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누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국으로 아주 증시를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국으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인도, 뭐 태국 순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중국, 대만 쪽은 빠지고 있죠. 글로벌 주식형 펀드는 한국 쪽으로 유입이 지금 가장 강하게 들어온 상태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 국면을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 수급은 계속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글쎄요. 뭐 이게 맞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아주 극도의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이 펀더멘털의 문제가 좀 아닌 일시적인 오버슈팅 가능성이 좀 있다 평가를 했는데, 1,400원 정도 도달하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가격 개입에 대한 구두 개입을 하면서 결국 오늘 아까 오후에 보니까 뭐 1,393원 정도까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만 바뀐다면 환경은 확실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KB증권인데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약간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2023년 2월에서 4월 사이의 환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3년 7월에서 10월 사이의 환율 움직임이고, 지금 노란 색깔 보이시죠? 노란 색깔의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은 그게 4월 12일 종가 반영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380원. 그리고 초록색, 아마 초록색이 동그랗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보시면은 4월 16일 오늘 장중 반영된 1,400원 언저리 가는 쪽의 환율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그리고 2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평균 환율 수준 이상까지 많이 이제 원화가 이제 많이 약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든 국면이긴 하지만 KB증권의 23년 두 차례 환율 상승 시기와 현재의 원달러 환율 비교를 해보면 힘든 시기이지만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한 2% 정도 내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올라온 폭은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KB증권의 또 리포트도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자증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하락 요인이 중동 정세 불안과 총선 결과 이후 밸류 프로그램의 동력 약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 가능성 뭐 등등인데요. 그러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WTI 인계점이 $100 선 근접인데 역시 현재 85달러, 6달러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방식은 틀리겠지만은 범야권도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한다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정책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5월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걱정하는 세 번째인데 지표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다음 지표 변곡점이 26일 발표 예정인 3월 PC인데요. 이게 PPI가 유사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항목도 계산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주거비 비중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3월 PC 쪽은 뭐 소매 판매로 촉발된 인플레 우려를 조금 잠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일 발표 예정인 3월의 PC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PPI와 유사한 항목이고 주거비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PPI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 지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증권에서는 최근에 2018년 19년 금리 동결 구간 평균적으로 받았던 트레이링 PBR 밸류에이션 0.93배 정도 수준이라면 2,560선 정도이고요. 그 정도부터는 저가 매수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업종으로 봐서는 역시 변동성이 강한 퀄리티 업종 비중이 높고 환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주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를 보자라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매크로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매크로 지표는 엄브레라 리서치에서 보여드린 외국인 선물 누적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연초 이후의 누적인데요. 24년 이후 누적 현황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바닥권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 바닥권까지 왔다는 점에서는 거의 다 팔았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지표를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지표보다 만약에 바닥이 좀 더 아래쪽으로 깨져 내려간다면 이제 추세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배팅을 하방 쪽으로 완전히 배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600자리에서 현재 하방으로 정말 밀 거냐 아니면은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곡점이 와 있다라고 이제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누가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 왔으니까 사자 아니면 이걸 깨고 나면 완전히 하방 쪽으로 간다 이렇게 누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올려진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원유 가격이 오를수록 헤지 펀드들이 에너지 주식을 숏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가가 급등할 거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지금 발발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런 포지션 못 가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지금 롱숏 포지션이 지금 에너지주에 대한 롱숏 헤지 비율이 1.22로 5년 내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에너지 주식을 숏을 아주 강하게 치고 있다 이런 겁니다. 3분기부터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들었고요. 에너지 관련주 숏을 치고 있다는 점은 중동 정세를 극단적으로 아주 공포스럽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인데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숏을 쳤지만 안 좋아져서 이게 숏 커버를 해야 되면 급등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게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숏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튈 거라고 지금 보지는 않는다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이제 미국의 6,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2회 정도 가능성을 아직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표입니다. 근데 뭐 이건 늘 바뀝니다. 어떤 지표가 나옴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2회가 됐다, 3회가 됐다, 1회가 됐다가 또 올해는 못한다가 됐다가 갑자기 또 바뀔 수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연중 2회 정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첫 금리 인하는 뭐 9월 달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매크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 섹터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매크로 지표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장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뭐 상당히 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냉정하게 이 시장 지표를 보면서 또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디 하나 한번 해보자는 점에서 한번 매크로 지표를 오늘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한번 개인적으로 기준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역시 반도체인데요. 뉴욕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고,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3월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대비 전월 대비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루면서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 미루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래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등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빠졌죠. 국내도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해서 주가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인터넷 대표주, IT 대표주들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기술, 성장주 관련된 섹터들도 대부분 오늘 좋지 못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 읽어드리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관련된 투자 재개 움직임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보조금을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SK증권에서는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삼성전자 미국 공장 보조금 확보에 따라 상향된 투자 금액과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는데, 이 투자 금액은 기존에 170억 달러에서 현재 450억 달러 투자로 확대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디램 투자도 하반기에 재개가 고려되고 있고, 시기도 다소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선당 공정 전환에 따른 전공정 캐파로서의 근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투자 관련된 이 장비군, 주목할 수 있는 장비군으로서는 유니셈, 그다음에 SFT, 그다음에 GST, LOT 베큐um, PSK, 원익 IPS 이런 종목을 보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리포트를 또 썼는데, 미국 투자 재개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견조한 단기 실적과 HBM TSV 효과가 난다고 평가를 했고요. 1분기는 매출액이 579억 원으로 전년비 1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28% 증가한 5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국내 고객사 HBM TSV 향 칠러나 스크러버 공급 효과도 예상했고, 미국 투자 재개를 시작으로 분위기 반전하면서 삼성전자 내에 캡티브 공급사로서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방 실적 악화로 멈추었던 전공정 투자, 신규 투자 움직임이 결국 하반기 미국 투자 재개 기점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전 전망을 한다면서 유니셈에 대해서 상당히 제품 라인업 특성상 실적 반영이 가장 빠를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유니셈을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소부장 가운데 또 힘이 괜찮았던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렌드 포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여드리면 24년 HBM 시장 예상 점유율인데요. SK 하이닉스가 23년도 47.5%에서 24년도 52.5%로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확실한 선두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하이닉스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일단은 더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좀 오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섹터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인데 역시 기술주가 좋지 않으면서 테슬라도 정말 어렵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5.59% 급락했고, 리비안도 8% 급락했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2.4% 하락세를 보였고요.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에 완성차 플러스권으로 끝났고, 타이어 업종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타이어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완성차와 타이어주가 국내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까요? 예, 자료 띄워드리면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내 메일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는 이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가장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감축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는 14만 473명으로 알려졌고요.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인데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이 1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을 해고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매출이 좀 안 좋아지거나 영업이 좀 안 좋아지거나 뭔가 조금은 인력 감축이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이지 않느냐. 악재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미치면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했는데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다올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양극재 3월 수출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양극재 수출량이죠. 지난 연말 이후에 다소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3월에는 2월보다는 조금 수출 중량이 다시 조금 슬로우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그래프 보시면 푸른색 선그래프는 가격인데요. 단가도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단가도 빠지고 수출 중량이 좀 느는 듯 하다가 3월에 또 주춤해버리니까 종목들이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판가 하락 지속과 더딘 출하량 회복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양극재 옵션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다올투자증권은 다만 최근 메탈가 저점 확인되면서 양극재 판가는 4월 이후에 추가적인 제한이 또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고 있고요. 수출량 증가세에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물량 증가가 다시 이어진다면 2분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에 한국 양극재, NCM, NCA, NCMA 다 합친 수술량은 19,000톤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3.6% 감소했습니다. 1분기 수출량은 57,000톤으로 지난 4분기 48,000톤 대비 19.5% 증가를 했지만 아직 22년 1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29.2달러, 그러니까 전월비로는 6.7% 빠졌고요. 전년비로는 45.3% 급락한 상태입니다. 23년 3월 이후에 12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단가이고요.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당 30달러 이하로 하락한 것은 리튬과 니켈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2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많이 투자를 하신 분이 개인 투자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했습니다. 종목 가운데 라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모트렉스, 코리아 FT 등의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이달부터 시범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 일대 운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알려졌습니다. 이 레벨 4로 간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조업체의 이제 책임 전가로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 레벨 허들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자율주행 4단계를 올라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인천경기자유구역청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이번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20곳 정도의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대학과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약 60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를 육성하면서 양산 수준의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차량 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인 MCU 수십 개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설계 역량, 전력 최적화 기술도 중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이 한 단계 더 스텝을 밟는 것이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이제 자율주행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대부분 섹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오늘 가운데 이 은행주들로 역시 조금 좋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역시 밸류 프로그램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지주사, 은행, 자동차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 말을 많이 했지만 1분기 아직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DS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은행별 NIM 변동폭 비교 전분기 대비로 어떻게 비교가 되냐 문제이고요. 카카오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은행별 대출 성장률 비교로 본다면 역시 카카오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NIM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DS투자증권은 은행 업종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커버리지한 합산 은행들의 순이익이 5조 원 정도인데 전년비 똑같은 종목들 비교해서 전년비 20.9% 하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ELS 익스포즈를 보유한 은행 중심으로 컨센서스를 대부분 하회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홍콩의 H지수 ELS 관련 손실을 반영하면서 은행별로 최대 0.9조 원, 그러니까 9천억 정도 규모의 영업외 손실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서 이제 은행 평균 NIM은 전분기 대비 1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시그니처 상품 고도화 측면의 예대율 하락 때문에 전분기 대비 10bp 정도 마이너스 하락할 것으로 설명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총선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니까 법인세 강면 그리고 상속세 완화 등의 밸류업 모멘텀이 다소 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서 단기적으로 센트 측면의 영향도 최근 비은행 계열사 중심의 부동산 PF 등의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다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죠. 뭐 PF는 사실 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4, 5월 정도에 약간 좀 가시적인 이야기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나올까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못한데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PF 관련 건은 여전히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금융주가 밸류 프로그램과 뭐 별개로 1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한다면 역시 분위기가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섹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인데 여러분 옷을 좀 많이 사십니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또 양복 구입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역시 옷 구매 이런 것들도 소매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경기 지표일 수도 있고요. 이 봄이 다가오면서 옷을 또 구입하는지 특히 남성복의 양복 구매는 가장 마지막에 사는 옷들이죠. 아빠들이 좀 그래서 불쌍하기도 합니다. 가족들 옷 다 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유가 좋을 때 아버지 옷을 양복을 한 벌 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기를 좀 보려면 남성복 정장 매장을 가보면 거기 사람이 많은가 이걸 보면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남성복 이렇게 양복을 얼마나 사시는지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실물적인 지표에서 이 경기를 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비 부분들이 뭐 옷을 사는 건 뭐 그건 차치를 하고 이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은 보이는 부분인데 물론 지방과 또 이 서울 부분에 또 격차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정의 어떤 지점의 어떤 그런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 백화점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걸 보면 완전히 이게 소비가 뭐 이렇게 힘들다 보기엔 좀 어려운데 또 실제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좀 있는데 아무튼 이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이 소상공인들 포함한 이 개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호전시키면서 이렇게 좀 좋은 지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상당히 좀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패션 관련된 1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 때문에 일부 이제 패션, 뭐 의류 관련주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먼저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내수 의류 업황과 의류 도매 판매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왼쪽 보시면은 의류 출하, 그러니까 약간 녹색 쪽에 왼쪽 차트 보시면 녹색 선이 의류 출하 대비 의류 재고의 증감률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쪽이 출하가 크면은 플러스 양의 영역에 있겠죠. 그리고 의류 재고의 영역이 크게 된다면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텐데 지금 흐름을 본다면 녹색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비 출하가 재고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고 수준의 증가보다는 출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아주 나쁜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의류 소매 판매도 역시 음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그 음의 영역의 부분들을 좀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백화점 여성 캐주얼과 의류 지출 현황 관련된 CSI인데 자 백화점 의류 매출 보면 여성복입니다. 역시 이제 플러스권에 있긴 했지만 21년, 22년, 23년 보시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여성 캐주얼이 백화점 의류 지출도 양의 선에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보합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 1, 2년 대비 여성 의류 캐주얼도 백화점에서 매출이 상당히 조금은 과거 대비는 좀 둔화됐다. 음의 영역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좀 둔화됐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색선을 보시면 의료비 지출 전망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3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올라갔는데 살짝 슬로우하게 다운되다가 이제 살짝 이제 봄이 되니까 뭐 약간 머리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의류 캐주얼 관련된 백화점 매출은 살짝 지출 전망이 살짝 올라오고 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둔화된 모습이 조금 일부 보였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내수 의류 업황과 의류 도매 소매 판매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이 의류 출하 대비 의류 재고의 이제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녹색 실선이 뭐냐면 출하가 재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녹색 부분이 양의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내수 쪽에 부분에서 관련된 출하가 재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양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업황은 아직은 아니다 볼 수도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뭐 캐주얼 지출 전망 이런 부분 똑같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DB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브랜드는 매출 상위권을 유지해왔던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저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백화점 업종 매출 증가율은 양호한 증가세가 역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명품과 수입 브랜드 중심의 성장세다. 역시 이제 뭐 모르겠어요. 명품과 수입 브랜드는 상당히 아직은 그래도 매출 성장세가 나오고 그 외의 브랜드들은 역시 처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소비의 양극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울러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소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내수 브랜드 업체들은 마케팅 축소나 부진 브랜드 스크랩에 집중하면서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실적 모멘텀 부재 구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 절감에 대한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결국은 마케팅 이 정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진 브랜드는 스크랩에 집중하면서 이제 좀 부진 브랜드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면의 의류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글로벌 소비 회복도 일부 지지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빨리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수가 뭐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내수가 좀 활성화되면서 좀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일부 의료업종도 약간 조정을 받았다. 역시 뭐 시장이 빠졌는데 뭐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좀 올라가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계속 좀 이 음식료 업종들이 다소 조금은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조금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선이 딱 끝나고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앞다투어서 조금은 이렇게 음식료 쪽에 가격을 좀 올리는 모습들이 지금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음식료 쪽은 일부 이제 가격을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료 업종들의 부분들이 역시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로서 음식료 업종의 가격 인상 이런 효과들이 또 발현이 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좋지 못할 때 방어주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또 도모하면 또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약간 눈에 띄게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또 음식료 업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오늘 일부 이제 전쟁, 방위산업 관련된 방산주 일단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에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에서는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선택지는 모두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쪽이 만약에 서로 싸우려면 이렇게 육상 관련된 쪽은 진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경이 접해지지 않기 때문에 육로로서 이렇게 싸우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중전이 일단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럴 텐데 일단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대응을 검토하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복 수에 따라 중동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중동의 주변국들까지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따르면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지 시간 15일이면 오늘 내일 아닌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은 정말 뒤집어질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두려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방산업종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유럽 등이나 등등을 포함한 쪽도 마찬가지고 방산 쪽에 여러 가지 지출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높은 유가가 형성되면 역시 재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방산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조금은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이번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약간의 방산 쪽의 지출이 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본다면 일부 최근의 고유가가 일단 방산업종에 또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 방산업종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1분기 이 방산업종들의 1분기 실적은 일부 리포트가 지금 나온 것을 보자면 각각 종목들이 1분기 실적들은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이 다소 조금은 1분기 방산업종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프리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고 관련된 방산업종 1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이슈로 방산을 좋다고 막 사기에는 1분기 어닝이 다소 조금은 실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1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약 10% 정도 감소한다는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보여드리면 이번에 1분기 관련된 그 스마트폰 판매 관련된 자료거든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그 자료에 따르면은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총 5,010만 대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9.6% 줄어든 지표로 나왔습니다. PD님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 5,170만 대 못 미치는 지표이죠. 여기에 따라서 1분기 감소폭은 22년 코로나로 공급망이 마비된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출하량 감소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직장 내에 관련된 외국 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판매 부담이 역시 됐고요. 최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 첫 6주 동안 작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2%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나 인터플렉스, LG노텍, YMT, 하이비전 시스템, BH 등의 아이폰 관련주가 일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분기 연속 출하량 성장이 됐던 거죠.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900만 대 정도로 전년비 7.8%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 점유율 1위로 복귀했고요. 화웨이가 부활했고 그 외에 중국 업체들의 성장도 눈에 띄는데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높은 가격의 제품 선택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평균 판가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5개 업체의 구도에서 변화가 이야기가 되는데 샤오미의 회복세가 가장 거칠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트랜지션도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상위 5개 업체 내 존재감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인다.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입지가 최근 분기들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S24 구간이 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나오면서 서클 투 서치인가요? 그 기능이 포함되면서 역시 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애플도 조만간 AI를 탑재한 폰을 하반기에 조금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아이폰 관련주가 조금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댓글창에 보니까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보고 웃음을 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딴 건 아니고 이 지나가던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손을 막 흔드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깜짝 놀라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웃음을 참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섹터였지만 뭐 시장도 안 좋았는데 타이어 업종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최근에 다울투자증권에서 타이어 업종 관련된 리포트가 나와서 아마 최근 방송 중에 타이어 업종 소개를 지난번에 자세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한 번 더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다울투자증권의 이야기로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 타이어 경우에는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평가를 했고요. 타이어 코드를 포함한 재료비가 전분기 대비 플랫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타이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시 실적 변수로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국과 금호, 넥센의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한국이 3,511억 원 그리고 금호가 1,166억, 넥센이 65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한국과 금호가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넥센 같은 경우는 체코 2공장의 램프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실적 호조세가 기대된다 평가를 했고요. 타이어 업체들 주가는 지난 2월 이후 피크아웃 우려와 여러 가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서 약간 이렇게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죠. 근데 역시 이제 지금 PSR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호실적이 핵심 변수로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증가가 넥센 타이어가 전년비 30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 같고 그다음에 24년부터 25년까지 발생하는 높은 에비탈 기반으로 타이어 업체들이 차후에 해외 투자를 계기하면서 대부분 해외 투자가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도 상당히 좀 좋을 쪽으로 나갈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24년 기준 한국 타이어가 0.7, 금호가 0.4, 넥슨 0.3배 정도 받고 있는 현재 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1분기 실적이 부각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다울투자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이먼 군님, 커피 한 잔님 진짜 삽니까? 뭐 말씀 주시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양말님, 역시 여의도의 차은우, 감사합니다. 플로팅 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 여성분들이 한 10몇 명 지나가면서 굉장히 예쁘신데 막 손을 단체로 흔드시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장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장과 관련된 부분을 복기를 하시면서 역시 투자를 대비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